안녕하세요. 박정은입니다. 자, 6번째 파트는 근골격계 파트예요. 이 부분 역시 출제 빈도가 적지 않아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요. 근골격계의 사정입니다. 문제 1번. 다음은 뼈의 성장과 대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호르몬입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뒷글부터 시작해서 티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기본적인 원리나 기본적인 원칙 기전을 알고 있으면 뒤에 질환 가서 쉬워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기전, 원리 탄탄하게 해놨을 때 우리가 그 위에 쌓아 올리기가 너무 좋았어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 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칼슘과 인입니다. 뼈의 성장과 대사작용이 당연히 중요하죠. 혈청 내에 칼슘과 인의 농도는 상호 기량작용을 합니다. 반대라고 말했어요. 칼슘의 수치가 상승하면 인의 수치는 감소합니다. 자, 혈청, 칼슘과 인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역과 니은이 작용하게 되는데 혈청, 칼슘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갑상선에서 기역을 분비합니다. 혈청, 칼슘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분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혈청,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혈청의 칼슘의 수치가 감소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제는 니은이 분비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니은은 부갑상선 호르몬 PTH입니다. 얘는요. 혈청 칼슘 농도가 상승하게 되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을 분비해서 혈청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고 혈청 칼슘치가 감소하게 되면 뼈는 부갑상선 호르몬을 자극해서 혈액 내로 칼슘을 방출하게 됩니다. 혈청 내에 칼슘치가 감소됐어. 그럼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뼈로부터 칼슘을 가지고 오게 할 겁니다. 뼈로부터 칼슘을 가지고 오게 하는 호르몬이 바로 부갑상선 호르몬이 되겠죠. 장으로부터 칼슘의 흡수, 신장에서 칼슘과 인의 재흡수를 조절하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칼슘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얘가 꼭 필요해요. 얘 뭐예요? 비타민 E입니다. 자, 혈청 칼슘치가 낮아지게 되면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해서 뼈에 무슨 작용? 파골세포 작용을 촉진시키고 뼈를 부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칼슘을 내보낼 거예요. 뭐 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파골세포. 혈액 내로 칼슘을 방출하게 될 겁니다. 신장에서 칼슘 배출을 감소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혈청 칼슘치를 높여야 되니까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미음. 뼈의 길이를 증가시키고 사춘기 이전 골양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뼈의 길이를 증가시킨다. 길이를 증가시킨다. 그러면서 사춘기 이전의 골양을 형성시킨다. 얘 성장 호르몬이죠. 아동기 동안 이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인증이 돼요. 얘가 과소 분비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인증, 같은 말로 난쟁이증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내분비계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성인기에 과다 분비가 되게 되면 뼈와 연조직이 기형이 생겨 뭐가 돼요? 말단, 비대증을 초래하게 되죠. 자, 지읒은 단백질 대사를 조절하고 골기질을 감소 혹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화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여기 포인트 줘야 됩니다. 이화작용 증진. 장관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당류, 피질 호르몬. 조골세포의 활동을 자극해서 골단무 성장을 촉진하고 칼슘과 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에스트로겐.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폐경기. 자, 에스트로겐이 감소되게 되면 혈중 칼슘 농도가 어떻게 돼요? 저하되게 되겠죠. 칼슘을 보유하는 역할을 했는데 얘가 안 되니까 칼슘 농도 저하될 겁니다. 골 소실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골다공증이죠. 자, 폐경기와 관련해서 에스트로겐과 관련해서 골다공증에 대해서 아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드로겐, 단백 동화작용이 있어 골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주요 호르몬 뭐가 있어요? 사이로신이 있습니다. 1차적 기능은 뼈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조직에서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 뼈의 유연성에 영향을 미쳐요. 자, 성장 호르몬과 함께 작용해서 뼈 조직을 단단하게 유지하는 것, 인슐린입니다. 모두 다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튼튼하게 원리를 딱 잡아놓고, 기전을 잡아놓고, 기초를 잡아놓고 그 다음 내용들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주요 간호중재 얘기 들어가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고관절 치환술은 관절염이 심해서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무혈성 괴사 또는 대퇴골절이 있을 때 시행합니다. 다음은 고관절 치환술 후 간호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고관절 치환술, 사실 임용보다는 사실 국시에서 더 많이 나오죠. 하지만 알고 갈게요.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갈게요. 괄호 안에 기억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잘못된 내용 두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A를 위한 사정 내용을 쓰시오. 자, 고관절 치환술 후 4에서 6주 동안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관절 치환술을 했단 말이에요. 고관절 전 치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피해야 돼요.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관절의 과도한 내회전, 내전, 90도 굴곡은 피해 주셔야 돼요. 과도하게 굴곡하는 거,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 골단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얘가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얘는 내전의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물론 내회전도요. 90도 굴곡, 과도한 굴곡과 내전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환자의 다리가 외전된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외전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환자가 고관절을 굴곡하지 않도록 침상은 60도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측위로 누울 때는 수술 부위가 있는 쪽으로 눕는다. 자, 주치의 처방 없이는 수술 부위가 있는 측위로 눕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술 부위로 눕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수면을 취할 때는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고 자도록 해서 내전을 방지해야 돼요. 내전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 증진, 조기 하지 보행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관절 부위의 근육과 대퇴사두근의 근력과 근긴장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도록 한다. 색전 예방 필요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압박 스타킹을 착용시키고 수술받은 쪽의 운동을 권장하도록 한다. 수술받지 않은 쪽의 운동을 권장합니다. 아스피린, 헤파린, 와파린 등의 약물이 처방됨에 따라 투약을 할 때는 리을을 사정할 거예요. 지금 색전 예방과 관련해서 얘기합니다. 출혈의 위험성을 사정해야 됩니다. 부종과 홍반 등의 증상이 있는지 수술받은 하지의 피부를 관찰하고 말초신경 감각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말초신경 감각이 괜찮은지를 사정해 보기 위해서 양하지의 맥박, 피부색, 온도, 발의 감각, 발의 움직임, 발바닥 굴곡, 감각 이상 등을 확인해야 돼요. 말초신경 감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정 내용들, 굳이 고관절 전체 한술이 아니더라도 다른 파트에서도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 석고붕대. 석고붕대를 시행했습니다. 말초신경 감각 관리해줘야죠. 얘를 사정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양아지의 맥박, 피부색 온도, 발의 감각, 발가락의 움직임, 발바닥 굴곡, 감각 이상 등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하지에 석고붕대를 했어. 하지에 말초신경 감각을 관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얘기해 볼 수 있죠. 팔에 석고붕대 했어. 감각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신경감각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두 손의 맥박을 살펴볼래?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감각신경, 자, 신경감각 관리에 관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고관절 전치환술 수술 후 허용되는 자세와 피해야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절단 환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시에서 더 많이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가자고요. 절단은 환자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신체 일부를 외과적으로 제거한 것을 얘기합니다. 절단 수술을 간호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미주친, 기역, 니은, 뒤끝, 리을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기, 잘못된 내용 2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 쓰기, 밑줄 친 A를 5가지 이상 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초 신경 감각 관리. 절단 환자는 수술 직후나 절단 2, 3개월 후에 기억을 경험합니다. 절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지가 마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존재하거나 으스러지는 느낌, 저림 감각, 꼬인 느낌, 저림, 무딤, 근육 경련, 감각 이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기억을 뭐라고 얘기하죠? 환상지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압박관리. 수술 직후에는 발판이나 크레드를 사용해서 절단부의 압박을 반드시 예방하셔야 됩니다. 자, 상처간호. 치유된 잔류사지는 최소한 1일에서 2회씩 씻고 말리고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합니다. 왠지 그럴 것 같죠? 그렇지만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크림이나 로션은 피부를 너무 부드럽게 해서 의지를 사용할 때 불편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알코올을 통해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다고요. 피부를 너무 건조하게 하니까. 잔류사지는 양말을 신어 땀을 흡수하고 피부가 보철물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합니다. 자극될 거 아니에요. 상처가 있더라도 일회용 밴드는 피부를 더욱 자극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자, 체위. 고관절 전치환술이 내전되지 않도록 했죠. 내전. 어쨌든 내전되지 않도록 하고 외전을 유지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얘는 반대예요. 하지 외회전, 굴곡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전 상태로 두도록 해요. 반대예요. 절단 부위는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거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얘가 틀린 내용이에요. 절단 부위는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신전 상태로 두거나 들어 올린 상태로 두지만 48시간 이후에는 절단 부위를 더 이상 거상되지 않도록 합니다. 수술 후 바로 아니고요. 48시간 이후 그래야만 한다고요. 관절 구축을 유발하는 자세를 피해야 돼요. 그럼 관절 구축을 유발하는 자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림을 통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강론서 확인하세요. 자, 휠체어 단단부를 걸쳐놓고 둔부 슬부 아래에 베개를 받쳐놓고 침대가에 단단부를 걸쳐놓고 목발 손잡이 위에 단단부를 올려놓고 단단부 외전시키고 대퇴 사이에 베개를 끼워놓고 슬부나 둔부에 굴곡시킨 채 눕고 척추를 구부리는 것. 관절 구축을 유발하는 자세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운동 중진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1을 3에서 4회씩 보기로 체위를 변경해 주셔야 돼요. 보기. 수술 후 1에서 2일 후부터 ROM 운동 시작해서 관절 구축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별한 합병증이 없으면 수술 후 첫날, 둘째 날부터 일어나도록 하고 수술 직후에는 환자의 자세를 바꾸거나 가벼운 모래주머니를 절단사지에 남아있는 부위에 놓아 근연축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자, 문제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실에서 넘어져서 장상지 석고붕대를 한 학생과 보건교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석고붕대와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A급입니다. 석고붕대 A급. A의 석고붕대 사용의 목적을 3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B의 방법과 결과의 의미, C를 통해서 사정할 수 있는 것, D의 사정 내용을 3가지 이상, E 서술하기, F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서술하기. 해봅시다. 석고붕대를 하게 됐구나. 네, 선생님, 부러진 것도 아니라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자, 석고붕대를 하는 이유는 왜요? 그 목적에 대해서 묻습니다. 치유 기간 동안 환부를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환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관절의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척추 측만증, 만곡족, 선천성 고관절 탈구의 경우에 기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골절 부위와 같은 환부를 고정하거나 지지하고 보호하고 구축 예방하고 기형을 교정하기 위해서 석고붕대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상이 없는지 살펴볼까?
선생님이 탈색 검사를 할 거야. 순환을 알아보기 위해서,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사정해 보기 위해서 탈색 검사를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석고붕대를 하고 있는 사지의 손톱이나 발톱을 간호사 손으로 누른 후 손을 떼서 소실되었던 색깔이 곧 정상으로 돌아오는가를 확인해서 혈액 순환이 적절히 되고 있는가를 사정할 겁니다. 순환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색깔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 색깔이 너무 빨리 돌아온다는 것은 우려를 의미합니다. 정맥혈의 우려를 얘기해요. 얘가 너무 천천히 돌아와. 이건요, 동맥의 순환장애를 의미해요. 말초까지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괜찮은 거예요? 정상이야. 이번엔 석고붕대 한쪽에 냄새를 맡아볼 거야. 왜 냄새를 맡아봐요?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사정할 수 있는 것은 궤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냄새를 맡아보는 겁니다. 자, 궤저가 있으면, 조직에 궤저가 있으면 곰팡이 냄새나 역한 냄새가 나고, 이는 곧 뭘 나타낸다? 감염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냄새를 통해서도 우리가 사정해 볼 수가 있다. 별 다른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 지금은 냄새가 나지 않지. 괜찮다는 얘기. 선생님은 보고 탈색 검사를 통해서 봤잖아요. 그리고 냄새를 통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네요. 촉각으로도 알 수 있다. 촉각으로 사정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손, 발, 손가락, 손톱, 발톱을 정상 쪽, 그러니까 석고붕대를 하지 않은 쪽과 비교해서 볼 거예요. 말초 부위의 맥박을 측정해 볼 겁니다. 맥박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동맥혈이 잘 순환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얘기. 핀으로 찌르거나 가볍게 만지면서 환부의 감각 정도를 사정해 보는 것. 석고붕대를 만져서 온감이나 냉감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 따뜻해. 비정상적으로 따뜻해. 그건 감염 사인. 비정상적으로 차가워. 그것은 순환이 안 된다는 얘기. 촉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 사정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혹시 제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물었어요. 그러면서 5가지 증상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돼. 그걸 OP라고 한다. 석고붕대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OP, 나타나지 않는 OP. OP 기억하셔야죠. 페인, 통증, 창백, 무맥, 감각이상, 마비입니다. 네, 선생님 꼭 기억할게요. 자, 뿐만 아니라 석고붕대 관리법도 알고 있어야 돼. 자, 물론 관리법을 쓰세요 라고는 안 나오겠죠. 우리의 유형이 서답형이니까. 하지만 틀린 것을 찾으세요 라고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육 내용은 언제나 A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석고붕대를 한 부분은 상승시켜야 돼요. 정맥순환 증진시키려니까. 잘 건조되도록 보호하고요. 석고붕대 표면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낙서하거나 칼로 파지 않도록 주의시켜야 됩니다. 석고붕대가 더러워지면 세제를 이용해서 젖은 걸레로 닦아낼 수 있도록 하고, 석고붕대 한 부분에 체중 부하가 될 수 있는 운동을 지도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력이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체중을 지지하는, 그렇다고 과하지 않은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증상을 관찰하도록 지도하고, 심한 통증, 무감각, 저림, 부종, 피부 변색, 마비, 청색증.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얘를 즉시 보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자, 신체적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운동 등 모든 관절의 운동을 계획해서 시행하도록 지도하도록 합니다. 석고붕대 A급입니다. 자, 석고붕대에 따른 합병증과 증상이에요. 석고붕대의 압박으로 인해서 괴사를 일으키는 혈류의 손상,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꼭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 감염, 조직기상, 석고붕대 증후군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챕터 3으로 갑니다. 외상성 장애 대상자 간으로 갈게요. 자, 문제 1번이에요. 기능적 ROM을 벗어났을 때 관절 부위의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늘어나 파열된 상태를 의미하는 명칭, 이걸 뭐라고 하는가?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6시간에서 12시간 이내 제공해야 되는 간호중재 원칙 4가지를 설명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것은 인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것은 건. 지금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됐습니다. 인대가 늘어나거나 파열되는 것을 우리는 염좌라고 얘기하죠. 자, 염좌가 나타났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삐어가지고 보건실에 왔어.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치해 주실 거예요? 5가지 또는 4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를 더 하자면 프로텍트가 돼요. 먼저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한 다음에 안정시키고 냉적용이에요. 우리가 냉요법, 연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냉적용이에요. 압박합니다. 거상합니다. 그럼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를 얘기해야죠. 다른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돼요. 그러면서 안정. 손상된 관절을 쉬게 하고 안정은 통증 감소시키고 더 이상의 손상을 막는 것을 얘기한다. 자, 냉요법. 손상 후의 통증 그리고 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냉요법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경통증 자극의 인식과 전달을 감소시키고 근육 경련을 감소시키고 근육 대사 여부를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고 손상이 일어난 직후 바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손상이 일어난 직후에는 냉요법을 적용한다. 자, 압박입니다. 압박은 통증을 줄이고 부종을 감소시키고 초기에는 출혈 감소, 후기에는 혈류 촉진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거상, 다리를 삐었어요. 그럼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예요. 중력을 이용해서 체액을 손상으로부터 이동시켜서 출혈을 줄이고 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함이죠. 뭐가 있어? 기억하시고요. 왜 그렇게 해야 돼?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질환명. 보고 우리가 질환명을 적어내야 돼요.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 괄호 안에 니은, 괄호 안에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검사, 징후, 명칭 쓰고 각 검사의 방법과 양성 소견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봐요. 손목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손목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근골격계 질환. 얘만 봐도 사실 그거 아닐까? 라고 예상은 하실 수 있으셨어야 돼요. 니은의 압박에 손목에 뭔가 압박이 있었네. 손목 이 부분에 압박이 있었어. 가장 흔한 신경성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 손목 관절을 굴곡할 때 횡수근 인대 때문에 횡수근 인대 나왔습니다. 횡수근 인대 때문에 니은이 압박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손목에 통증이 옵니다. 손목에 횡수근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니은에 압박이 생겨요. 이게 뭐예요? 수근관 증후군이죠. 수근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손목 어디에 압박이 가해지는 거예요? 정중신경에 압박이 가해지는 겁니다. 횡수근 인대 때문에 정중신경이 압박받게 돼서 이러한 상태가 진행되면서 손목에 통증이 오는 것. 임상 증상 봅시다. 정중신경의 압박 정도 및 지속시간에 따라 다르다. 정중신경의 감각분포 영역이나 감각 이상이나 그 저하가 흠이 나타나게 된다. 자, 압박이나 염증 상태가 비교적 약하면 감각의 변화가 엄지, 검지, 중지, 외측의 2분의 1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손을 흔들거나 손가락을 마사지 했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 아니죠. 오히려 약해지죠. 왜? 이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중신경이 압박돼서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흔들게 되면 압박이 해소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증상이 약해지게 돼요. 통증은 주로 활동을 하는 낮에 더욱 심해지고 팔로 뻗치게 되고 섬세한 움직임이 어려워진다. 자, 낮에 더욱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더욱 심해집니다.
점차 근육이 허약해지고 손에 힘이 없어 엄지손가락의 내전이 약해지기 때문에 물건 잡기가 힘들어진다. 엄지손가락의 내전이 아니라 외전이 약해집니다. 물건 잡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자, 진단 방법이 있어요. 진단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디귿, 리을, 미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림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림을 통해서 일단 디귿과 리을의 징후를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자, 디귿의 그림을 봤더니 지금 손목 부위, 정중신경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때리고 있어요. 타진하고 있어요. 얘 뭐예요? 얘 티넬 징후예요. 얘는요. 요렇게 모아서 정중신경을 압박하고 있어요. 얘를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팔렌 징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얘의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우리가 서술해 내야 돼요. 자, 디귿은 티넬 징후였습니다. 얘 어떻게 검사하는 거라고요? 팔목에 정중신경 부위를 가볍게 타진할 거라고요. 정중신경 부위를 때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정상인은 무반응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수근관 증후군에서는 3개 반 정도의 손가락에 얼얼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엄지, 중지, 엄지, 검지, 중지, 외측의 2분의 1. 자, 그리고 리을은 팔렌 징후였어요. 자, 팔렌 징후에서 팔목을 20에서 30초간 힘있게 굴곡시킬 겁니다. 얘가 양성이다. 수근관 증후군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팔목 부위가 무감각해지고 얼얼해집니다. 3가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는 티넬, 하나는 팔렌. 그럼 나머지 하나는요? 나머지 하나는 손목 압박 검사입니다. 자, 얘는요. 팔목의 굵은 표면, 여기가 어딘데? 정중신경이 있는 부위인데 이 부분을 30초간 손으로 압박하게 되면, 손목을 압박하게 되면 감각 이상이 나타난다면 양성이라고 얘기하고 수근관 증후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3가지 진단 방법, 3가지 징후에 대해서 아셔야겠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출제 유형이 이제는 설명,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여기에 좀 더 확장돼서 그림이랑 매칭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보시면서 그림이 나온다? 그럼 그 그림을 내가 잘 기억해야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티넬 징후, 팔렌 징후였습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가볼게요. 골절은 외부적 힘에 의해서 골 조직의 연속성이 파괴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골절이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보건교사가 사정해야 할 내용을 5가지 이상 쓰시오. 골절 A급 잡아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죠. 자, 학생이 골절인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인해 내실 거예요? 보건교사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소양입니다. 변형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뼈가 본래의 상태에서 벗어나 길이가 짧아지거나 각이지거나 사지가 회전하게 되는 것으로, 자, 검진 시 반드시 손상받은 사지와 반대편의 정상 사지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압통. 압통이 느껴지는 부위를 부드럽게 압박하면 골절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겠죠.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동 제한이 있을 겁니다. 손상 부위로 움직이면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움직임이 어렵거나 제한되고, 부종, 반상출혈 나타날 수 있죠. 골절 부위가 부어올랐어. 피부 밑으로 출혈이 됐어. 그러면 골절일 거예요. 자, 마찰음. 골절된 양측 뼈에 면이 맞부딪힐 때, 그때 마찰 소리를 내는 것. 가성운동. 관절이 아닌 부위에서 관절처럼 움직임이 관찰되는 것. 골절 직후 샥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골절 후 발열, 오한 등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사정할 수 있는 골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골절 시 응급처치, 관리 내용 5가지 이상. 역시 보건교사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환부는 부목을 대기 전까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활력징후, 의식상태 등 전신 상태를 관찰하고 샥 예방, 치료에 초점을 두고, 복합골절 시 감염에 유의해서 상처를 치료하고 출혈 시 지혈한 후 멸균 드레싱에서 부목을 고정하도록 합니다. 자, 개방성 골절입니다. 외부로 드러난 뼈 그대로 두도록. 어떻게 정복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되죠. 그대로 두고
무균 거즈, 깨끗한 헝겊을 가볍게 덮어줍니다. 골절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감염이에요. 감염 예방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세균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 자, 부목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부목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부목은 어떤 거여야 해? 관절보다 긴 것. 부목이 없으면 주변의 대체 물질을 부목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지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보다 큰 걸 사용해야죠. 동통, 부종, 경감을 위해서 환부, 냉찜질. 처음에는 무조건 냉찜질이에요. 대상자를 적절히 보온하고 부목으로 고정한 후 환부를 몸체보다 상승시켜요. 왜? 순환!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환자가 출혈이 없고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샥! 예방도 같이 하셔야죠. 자, 다음은 골절의 치유 과정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A의 특징, B를 3단계로 서술하시오. 자, 골절의 치유 과정. 골절 후 즉시 그 부위에 출혈이 생기고 삼출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 우렬이 생기고 기역 내에 혈액이 엉겨붙어 섬유소 그물망을 형성해요. 골절 후 그 부위에 출혈이 생기고 삼출물이 생기고 혈종을 형성하게 되고 이 혈종 내에 혈액이 엉겨붙어서 섬유소 그물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섬유소망은 손상받은 뼈를 보호하고 모세혈관과 섬유화 세포의 발달을 위한 발판 구실을 할 거예요. 출혈된 혈종 내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기고 섬유화 세포와 함께 결합되게 돼서 24시간 후에는 골절된 뼈의 말단에 혈액 공급이 증가하게 됩니다. 골절을 둘러싸고 있는 혈종은 치유되는 동안 흡수되지 않고 변화돼서 과립조직으로 발달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과립조직의 형성입니다. 세포와 새로운 모세혈관이 점차적으로 모여서 2에서 3일 내로 혈종은 과립조직으로 대치되게 됩니다. 자, 손상 후 이틀째에는 적혈구와 괴사조직이 식세포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혈종 주변을 섬유화 세포가 둘러싸고 섬유화 세포가 골절 부위 둘레에 연조직 가골을 형성하게 되면서 회복 과정이 시작됩니다. 자, 가골 형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손상 6일에서 10일 정도가 되면 과립조직이 변화돼서 가골을 형성하게 되고 새롭게 형성된 연골과 골기질은 연조직 가골을 통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가골의 특징. 정상적인 뼈의 직경보다 상당히 크고 느슨하게 짜여 있고 뼈와 연골의 덩어리다. 자, 정상적인 뼈의 직경보다 상당히 넓고 크고 느슨하게 짜여져 있고 그리고 연골의 덩어리다. 그래서 이 가골이 마치 부목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골은 골절선을 넘어 더 넓게 뻗어져 있으므로 일시적인 부목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가골이 점차적으로 골화되기 시작합니다. 영구적인 진성 가골인 단단한 뼈는 무기 염류가 축적됨으로써 형성되게 됩니다. 고래 과정 단계. 골막과 피질 사이에 외가골이 형성되고 골순의 가골이 형성되고 피질 절편 사이에 가골이 형성되게 됩니다. 3에서 10주가 지나면 가골은 뼈로 골 재형성입니다. 가골은 점차로 진성뼈가 되면서 강해지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재형성되게 됩니다. 과잉 증식됐던 뼈들은 파골세포에 의해서 흡수되게 되고 가골은 뼈와 같이 딱딱한 형태로 영구적인 뼈가 됩니다. 조골세포가 영향을 미치겠죠. 자, 4번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1 보건실을 방문한 김땡땡 학생의 보건기록지의 일부를 나타낸 내용입니다. 김땡땡 학생의 다리에서 나타난 증후군의 명칭과 발생 기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기억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보죠. 면담 내용. 9시에 체육 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왼쪽 종아리를 부딪혔어요.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징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2시쯤에 보건실을 방문했는데 사정해봤더니 다리가 창백해요. 발등 동맥에서 맥박이 느껴지지 않아요. 동맥의 맥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보도록 했으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됐어. 동맥순환 안 되고 있어. 거기에다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얘 우리 뭐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구획증후군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죠. 자, 탄력이 없는 근막이 골격근과 혈관, 신경을 둘러싸고 있어요. 골격근이 있고요, 혈관이 있고요, 신경이 있는데 얘를 근막이 싸고 있어요. 두개골이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ICP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 마찬가지 원리예요. 이 근막이라고 하는 것이 탄력성이 없어요. 그럼 봐요. 여기에 만약에 부종이 생겼어. 여기 안에 부종이 생겼어. 폐쇄된 공간이야. 그럼 세 가지가 눌리면서 뭔가 이상이 나타나겠죠. 자, 골격근과 혈관과 신경을 둘러싸고 있고 이 근막에 의해서 형성된 막힌 공간, 폐쇄된 공간을 구획이라고 합니다. 근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압력의 증가는 신경 누를 수 있고요. 혈관 누를 수 있고요. 그럼 혈관을 눌렀어. 순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신경을 눌러요. 그럼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구획증후군입니다. 구획증후군 출제된 바 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4-1 증후군, 구획증후군의 증상과 치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잘못된 내용 2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습니다. 뭐가요? 통증이요. 왜 이 통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혈성 통증이에요. 모세혈관이 압박을 받아요. 동맥이 폐쇄가 된단 말이에요. 동맥이 폐쇄가 되니까 통증이 나타나는 거고 이 통증은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습니다. 자, 동맥혈이 감소되거나 촉진 시 수동적으로 움직일 때 더욱 심해진다. 자, 동맥혈이 감소되었다고 했고 폐쇄까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움직였어. 그럼 당연히 통증이 증가될 수밖에요. 손상된 사지의 능동적 움직임이 감소되고 감각 이상, 맥박 감소나 소실, 냉감과 창백함이 나타납니다. 감각 이상 나타나잖아요. 신경계를 누르니까. 동맥 누르니까 맥박이 감소되거나 소실되고 냉감, 창백함 나타나겠죠. 조기 증상은 맥박 소실입니다. 감각 이상은 늦게 나타나요. 자, 봐요. 맥박 소실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을 압박해서, 감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를 압박해서 신경계와 동맥 중에 감각 이상이 훨씬 더 먼저 나타납니다. 감각 이상이 조기 증상이고 맥박 소실이 늦게 나타나게 돼요. 12시간 이상 진행되게 되면 신경과 근육에 비가역적 손상이 나타납니다.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치료.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지를 심장 위로 상승시켜요. 압박이 문제라면서 압박이 문제니까 이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지를 상승시키면 되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맥이 허혈이라고 얘기했어요. 동맥이 허혈됐어. 동맥은 사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허혈된 거야. 근데 이 부분을 올려줘? 동맥이 사지까지 더 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올리는 거 안 돼요. 자, 그래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지를 심장 위로 상승시켜서는 안 되고 심장과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다고 심장보다 더 아래쪽으로 둔다? 그것도 안 되죠. 왜? 구획 안의 압력을 더 높일 수 있으니까.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근육이 있고 신경이 있고 혈관이 있어요. 이 셋 중에 뭔가 하나의 변화가 생기면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심장과 같은 위치에 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압박의 원인을 제거하자. 만약 원인이 심한 부종으로 인한 것이라면 디귿을 시행할 거예요. 어떻게? 근막 절개술을 시행할 거예요. 근막을 절개해서
오픈시켜 줄 겁니다. 이 근막 절개는 부종이 사라질 때까지 남겨두고 2에서 3일 동안 느슨하게 덮어두고 후에 피부 이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구획증후군입니다. 동맥의 허혈이에요. 동맥의 허혈이기 때문에 진통제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통증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사지를 위로 올리는 거 안 돼요. 자, 챕터 4로 갑니다. 대사성 장애 대상자 간호. 문제 1번. 골다공증은 뼈의 양적 감소와 질적 변화로 인해서 뼈의 강도가 약해져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골의 밀도가 감소되는 것을 얘기하죠. 골의 밀도가 감소되어 있으니 마치 엿가락 같은 거죠. 구멍 빡빡빡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지기 쉬워요. 골다공증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골다공증은 노화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1차성 골다공증과 여러 가지 질환과 약물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2차성 골다공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골다공증이 흔합니다. 그 이유를 3가지 이상 써보래요. 왜 여성이 남성보다 골다공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가? 생활상, 식이에서 남성보다 칼슘을 더 적게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여성들의 골격구조는 남성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골 질량이 적다. 여성은 골 흡수가 이른 나이에 시작되고 폐경기에 더 가속화된다. 3번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여성은 임신이나 수유기에 적절한 칼슘 섭취를 하지 않으면 뼈에서 저장된 칼슘이 고갈되기가 쉽다. 폐경기 이후 무조건 기억이에요. 급격한 골 소실의 진행이 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에스트로겐의 결핍 때문에 급격한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뼈에서 칼슘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노화로 골 형성 기능이 감소돼서 골 소실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골화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골 형성되는 건 쉽지 않아요. 칼슘이 뼈에 딱 붙어가지고 골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이 뼈로부터 칼슘이 유리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흔하게 발생한다.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연령 호르몬 요인, 영양, 신체 운동, 생활 양식 투약, 질병 등의 이유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봐주셔야겠죠. 자, 1-2번. 비만 여성이 마른 여성보다 골다공증 발병률이 낮은 이유를 쓰시오. 자, 폐경기가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른 여성이랑 비만한 여성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마른 여성이 훨씬 더 골다공증이 잘 발생했단 말이에요. 왜? 왜? 물어봅니다. 역시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방 조직에 에스트로겐이 저장되어 있어요. 훨씬 더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높겠죠.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마른 사람보다 발병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에 마른 여성이 들어가 있죠. 1-3번. 폐경 후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은 이유 A급 잡고 갑니다. 자, 폐경기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조골세포에 의한 뼈의 생성은 저하되고 골화되긴 쉽지 않습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저하되면서 부갑상선 호르몬이 자극되게 돼요. 칼슘을 흡수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혈중 칼슘 농도는 감소돼요.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 부갑상선 호르몬인 PTH가 유리되게 되고 그러면 뼈로부터 칼슘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뼈에서 칼슘이 유리돼서 골다공증 발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감소란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1-4번입니다. 특정 질병이나 수술, 약물 복용 등에 의해서 최대 골량 형성 장애가 있거나 골 소실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와 항경련제가 골 밀도를 감소시키는 기전을 각각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골다공증 너무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 약물이죠. 이 중요한 약물인 스테로이드와 골다공증을 연결시켜서 그 기전을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자, 스테로이드 그리고 항경련제, 골밀도를 어떻게 감소시키는가? 스테로이드는요, 조골세포의 기능과 수명을 감소시켜요. 조골세포, 골화시키는,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잖아요. 그 기능을 감소시켜요.
자, 그러면서 골 형성을 감소시키고 파골세포의 기능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골 흡수, 뼈로부터 칼슘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장에서 칼슘 흡수가 감소되게 되죠. 장에서 칼슘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혈청 칼슘 농도를 올려야 되는데 그 자체를 감소시키고, 그러면서 배설까지 증가시킵니다. 아니, 뼈 입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조골세포 기능 감소하죠. 파골세포 기능 올라가죠. 거기다가 배설은 증가하죠. 칼슘 흡수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골밀도는 감소될 수밖에요. 스테로이드, 항경련제. 항경련제는 비타민 D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요, 장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데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얘가 활성 저하되어 있어요. 그럼 칼슘의 흡수가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잘 되지 않겠다. 그래서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골밀도 감소 기전을 스테로이드와 항경련제로 나눠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골다공증은 침묵의 도둑이라고 할 만큼 증상이 없이 오랜 기간 진행됩니다.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3가지. 허리가 아파요. 병리적 골절이 나타납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별다른 충격이 없었는데 이만큼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골절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으니까. 경미한 외상으로도 쉽게 골절됩니다. 척추에서는 뼈의 밀도가 느슨해지고 상하 추체의 압박으로 인해서 압박골절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척추 후골이 발생될 수 있어요. 척추의 다발성 골절로 키가 작아지고 턱뼈의 골질량 손실로 인해서 치아가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골다공증 예방적 치료 3가지 이상을 쓰시오.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 투자. 에스트로겐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운동 필요하죠. 근데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수영과 같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어떤 운동? 체중 부하 운동, 걷는 운동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칼슘을 먹는 거 좋은데 칼슘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어라. 비타민 D와 같이 먹어라. 그래야 칼슘 흡수가 잘 되니까. 사고 예방과 좋은 생활 습관 가져야겠어. 그러기 위해서 카페인 함유 음료를 섭취 줄이고, 금연하고 알코올 섭취 줄이고, 낙상 예방을 위한 편한 신신고 무리한 행동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